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토요 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이야기는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미제 사건은 아닙니다. 인천 지역 4대 미제 사건으로 불리긴 했지만 현재는 해결이 된 사건, 물론 경찰과 그리고 법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범인으로 체포된 사람은 지금도 자기는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범인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함께 생각을 조금 해볼 거고, 특히 오늘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가 아니라 정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도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범인이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정말 이게 범인이 아니라면 미제 사건이 돼버립니다. 실제 범인은 따로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경찰분들과 그리고 검찰분들이 제대로 잡은, 어떻게 보면 해결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2008년 9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9월 10일 아침, 한 건의 비명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 비명소리 근처에서 사람들은 한 구의 시신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장소 안내부터 해드리자면 바로 이곳입니다. 인천 만월산이라고 불리는 지역인데요. 사람들이 등산을 하다가 무언가 쓰러져 있는 한 구의 시신을 확인하게 됩니다. 당시 실제 사건 현장의 모습입니다. 사진이 좀 흐릿하지만 사건 현장의 모습을 보면 일반적인 등산로라고 봐주시긴 좀 어렵습니다. 산에 있다면 등산로 옆쪽으로 좀 빠지는 길 쪽, 실제 등산로의 옆길 쪽인 거죠. 들어갈 일은 별로 없는 곳, 이곳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이 됐던 겁니다. 자, 일단 시신에 대한 모습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가보자면, 시신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이 죽었나 싶을 만큼 별로 다른 게 없었습니다. 겉에 외상으로 봤을 땐 그냥 피가 좀 많이 나왔다 정도였는데 그 이외에는 어디 폭행 흔적이라던가 어떤 모습이 아예 없었던 거죠. 당시 법의학 교수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단 한 번이었습니다. 칼에 자창이었는데 바로 목을 찔렀고 그 한 번의 칼이 목의 동맥을 그대로 절단한 상태였습니다. 아마 피가 엄청나게 솟구쳤을 것으로 추측은 되는데 그 피에 의한 과다출혈 쇼크사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어떤 누군가, 목격자도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악소리를 들었다, 소리를 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였던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가 사건 현장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사건 현장에 대한 모습을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되게 보통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일단 살해 현장 자체가 산입니다. 그리고 칼로 살인을 저질렀고, 그리고 뭔가 등산객이 가는 아침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왜일까라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왜 죽였을까? 칼을 가져갔다라는 걸 보면 뭔가 칼을 준비해서 갔을 수도 있고요. 혹은 등산객이라서 칼 같은 게 가방에 혹시 소지가 돼 있었을 수도 있죠. 범인이. 어찌되었든 간에 왜 죽였을까? 뭔가 시신에 대한 모습에서 옷이 흩어져 있거나 그러면 뭐 성범죄와 관련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 의심을 해볼 수도 있고요. 뭔가 갖고 있는 돈 같은 게 없어졌으면 강도인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원한관계 혹은 치정관계 뭐 이런 부분까지 확장을 시켜서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면식범일 때의 기준인 겁니다. 원한과 치정이라면. 그러면 이곳에 산에 가는 걸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게 일상적인 루틴처럼 갔던 피해자, 뭐 예를 들면 매주 일요일 아침에는 늘 이 산에 갔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핸드폰으로 서로 연락을 취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폴리스 라인을 치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딱 하나.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이 하나가 사라진 게 확인됐고, 그리고 그 핸드폰에 대한 위치 추적 및 전화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당시에 발견됐던 아침,
무언가 산에 올라가고 난 뒤에 사망 추정 시간이라고 추측하는 시간, 등산객이 악하는 소리 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시간으로부터 11분 뒤에 피해자의 핸드폰 전원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껐을까요? 만약 이게 피해자가 직접 핸드폰을 껐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당시 악소리가 나고 그 뒤에 11분 사이에 꺼진 거니까 그 사이까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근데 뭔가 공격을 받았거나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마도 자기가 직접 112나 119에 누르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발견된 게 아니라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는 것도 문제인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 핸드폰이 사라졌다는 건 범인 혹은 범인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핸드폰을 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가져갔는데 핸드폰 하나만 가져갔죠. 누가 봐도 면식범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신원이 확인됩니다. 피해자는 만월산 근처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2008년 9월 10일 인천 만월산 등산로에 진입하던 CCTV, 거기에 마지막으로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거죠. 자, 일단 이런 얘기까지 전해드렸으니 다시 한번 저희는 현장에 대한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신데 이 만월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부평동, 간석동, 만수동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자체가 보시는 바와 같이 만수동 같은 걸 보시면 아파트 뒷길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동네의 산입니다. 뭔가 산세가 험하거나 이런 산은 아니고 누구나 그냥 잠깐 올라갈 수 있는 좀 넓지만 그런 산의 입장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안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범한 거죠. 산 자체가 높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이 없는 곳이라면 어찌되었든 거기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볼진 모르겠지만 여기는 너무 위험한 상황, 살인 직후 바로 또 확인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상황을 좀 종합해서 봐보겠습니다. 당시 어떻게 죽였을까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이동할 아침 시간입니다. 산에 많이 올 시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마주했던 범인 혹은 범인들은 곧바로 칼을 찔렀습니다. 근데 칼을 찌른 부분이 한 군데, 그리고 그 한 군데로 바로 사망하게 만든 상황. 어떻게 찔러야 그런 상황이 될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를 흉기로 위협을 하고 말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하면 죽이겠다, 이런 상황이 있다고 가정했을 땐 상대방이 제압되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도망을 치거나 할 때 그걸 잡으려고 하게 되면 뒤에서 찌르는 형태라던가, 그러니까 자상이나 방어음 같은 게 따로 나와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망을 가지도 못했던 피해자라고 보는 게 적합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황을 조금 정리해보면 야산에서 면식범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피해자와 피의자가 만난 상황에서 피해자가 제압 혹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고 결론은 살인이었습니다. 가져간 건 핸드폰밖에 없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밸런스가 아예 안 맞는 사건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가 안 나오는 거죠. 목격자를 찾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등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리고 목격자가 나타납니다. 당시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확인이 됐는데요. 악이라는 소리가 들렸던 게 약 800m 고도에 있던 능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던 한 여성이 한 남자를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남자의 모습이 되게 이상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중이고 그 남자는 위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앞에서 바로 마주쳤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둘 다 서 있는 상황,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모자를 썼던 그 남자는 그 밑에 올라오는 등산객을 쳐다보면서 무언가를 둘둘둘 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고 자기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남자는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위협감 같은 걸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그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왜 도망이라고 판단했냐면 같이 올라오고 있던 그 여성 뒤에 목격자의 남편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걸 보자마자 도망을 쳤다. 자, 여기까지 진술을 보게 되면 좀 믿기 어려운 진술도 있습니다. 첫 번째, 뭘 둘둘 감았다. 사실적 진술이니까 그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마주 봤는데
미소를 졌다라는 부분은 사실 조금 애매할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고요.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그 다음 도망을 쳤어요라는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목격자의 주관적인 판단일 확률도 큽니다. 도망을 쳤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말이죠. 근데 도망을 쳤다라는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마주하는 게 등산로입니다. 근데 위에서 아래 등산로가 아니라 옆에 있는 이런 길, 즉 사람들이 걷지 않는 길 쪽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자기하고 마주쳤다, 그리고 웃었다, 그리고 도망을 쳤다. 물론 피해자야 목격자의 느낌이긴 하지만 분명 그 남자는 뭔가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모든 상황들을 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 아마 이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지만 그렇게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범인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이제 한 명이라고 결론을 내려보면 이 사건 정말 더 이상해지는 거죠. 혼자서 어떻게 한 명을 제압하고 칼로 단 한 번만 찌르고 그리고 어떻게 도망을 갔으며 왜 했을까? 이유는 뭘까? 그리고 핸드폰은 왜 가져갔을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경찰분들은 이 근처에서 증거물들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초기 수사에선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진입로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4개의 동에 걸쳐있는 산이었으며 진입로가 10군데가 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불어 당시에는 이때 당시 CCTV 진입로에 하나도 CCTV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살인 현장에서 지문, DNA, 그리고 살해 도구 같은 것도 어떤 것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 즉 증거나 어떤 신호, 발자국 모두 남기지 않은 범인이었던 거죠. 단 한 가지만 빼놓고 말입니다. 당시 발견되었던 범인의 유일한 힌트는 이겁니다. 담배 2개 핍니다. 시신 옆에 존재했던 담배입니다. 근데 이 담배의 모습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담배는 당시에 판매가 되었던 장미라는 담배인데요. 로즈라는 담배였던 거죠. 수입 담배 같은 형태로 좀 얇은 형태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담배 형태를 봤을 때 혹시 좀 뭔가 이상한 점이 느껴지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일단 담배의 모습을 보면 피지 않았습니다. 새 겁니다. 새 건데 하나는 살짝 구부러져 있는 형태고 하나는 말끔한 상태, 그리고 그게 시신 옆에 그대로 누워있던 점. 물론 시신과 연관이 없는, 범인과 연관이 없는 다른 사람이 버리고 간 걸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수거해서 DNA 조사를 한번 해봤던 거죠. DNA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담배 2개 피웠는데 하나는 피해자의 DNA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는 신원 미상의 남자의 DNA가 검출됩니다.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거든요. 피해자의 DNA가 나왔다? 경찰은 피해자 주변에 이 담배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해봤는데 이 주변인 진술들은 처음에 이랬습니다. 피해자는 담배를 피지 않는데? 담배 끊었어요? 안 펴요? 라는 이야기였던 거죠.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해본 결과 피해자의 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담배를 끊긴 했는데 가끔 이런 산에 가거나 모임이 있으면 담배를 피는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게 로즈다 라는 이야기에 진술을 하게 된 겁니다. 즉 지금 이 담배가 피해자의 담배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담배거나 혹은 범인이 가지고 있던 담배거나. 이 부분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우리한테 가장 충격적인 건 둘의 DNA가 다 나왔다는 점. 그러면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담배를 같이 물었던 시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면식범일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무언가 어떤 지나가는 사람과 담배를 같이 필 수 있는 건 물론 비면식범 사이에서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냥 잠깐 담배 피실래요? 라는 얘기처럼.
근데 담배에 대해서 면식범이라는 가정을 깔았을 때 둘은 함께 이동을 했을 거고, 그리고 연락을 취했다던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핸드폰을 가져갔을까? 그러면 원한? 혹은 돈 문제, 채무? 아니면 뭐 내연? 그러니까 치정이죠.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될 수 있겠다라고 경찰은 판단합니다. 모두 조사를 해봤지만 하나도 안 나옵니다. 즉 그날 연락을 한 사람도 없고 마주친 사람도 없고 원한, 채무, 내연, 즉 범죄 동기가 아무것도 안 나왔던 겁니다. 면식범들 사이에서는 그 DNA가 일치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던 거죠. 자, 그럼 우리 상황을 조금 자세하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사진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라 조금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담배를 피시는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담배를 피는 그 필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필터 부분이 그을려 있는 게 하나가 확인됩니다. 그을려 있다. 즉 라이터 같은 걸로 이렇게 지졌다라는 거죠. 어떨 때 그런 행동을 혹시 하십니까? 되게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로 담배를 반대로 물었을 때, 담배를 불을 붙여야 되는 불을 물고 실수로 불을 켰다가 이거 아니네 하고 하는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많이 안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담배를 물고만 있는 경우, 자신의 침이 필터에 너무 많이 묻어서 그 부분을 말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불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들에 따라 다른 부분이기는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간이 조금 흘렀다는 겁니다. 담배를 물고 불을 붙일 정도의 시간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격투나 몸싸움의 흔적은 전혀 없었답니다. 있었다면 이렇게 온전한 모양의 담배가 나올 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면식범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비면식범 사이에서 이럴 확률은 뭘까요? 물론 아마 여러분도 이제 추측이 되실 겁니다. 뭐 담배 하나 피실래요? 아니면 라이터 하나 빌려주실래요? 뭐 이런 식의 접근? 같이 서서 이야기를 몇 번 하다가, 그리고 담배에 불을 붙이기 전, 뭐 피해자가 담배에 뭐 관련이나 뭐 라이터 같은 걸 꺼내려고 하고 있을 때쯤, 방심하고 있을 때 칼로 찔렀다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여러분이 봤던 그 상처가 나오는 게 정상적일 겁니다. 자, 일단 면식범일 확률과 비면식범일 확률 중 면식범을 배제하고 났을 때의 이제 모습입니다. 기습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비면식범일 때는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묻지마 살인밖에 안 떠오릅니다. 이게 아니면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 거죠. 자, 그 이유였습니다. 사건 발생이 터지고 17일 뒤에 제보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노숙자였습니다. 제가 당시에 이상한 사람을 한 명 본 것 같아요 라는 진술이었습니다. 만월산 등산로에 배수로에서 자고 있던 노숙자였습니다. 당일날 아침에 자고 있는데 누가 물에서 첨벙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뭔가 이상해서 아침에 가서 이렇게 봤는데 누군가가 뭘 씻고 있다 라는 걸 내가 봤다. 그리고 옷을 빨고 있었다. 그 소리 때문에 깼는데 별거 아닌 줄 알고 넘어갔는데, 내가 그 사람이 가고 난 뒤 뭔가 하고 그 근처에 갔을 때 그곳에 이게 있었다. 그게 장미였습니다. 자, 일단 위치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만월산의 근처에 있는 터널 쪽입니다. 만수동 위쪽, 부평동 쪽으로 가는 길 쪽에 터널이 있는데요. 그 터널 내부에 있는 계곡이 흐르는 일종의 그냥 물입니다. 따로 만들어 놓은 계곡처럼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는데, 그곳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본 거죠. 경찰들은 이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궁금해 바로 그곳으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찾게 됩니다. 첫 번째, 칼입니다. 당시에 봤다고 얘기하는 도구였던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발견됩니다. 칼집. 칼을 싸고 있던 칼집 같은 게 하나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 칼집을 조심스럽게 봤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죽 칼집이 아니라 종이 같은 걸 둘둘 말아서 만든 칼집이었습니다. 그걸 조심히 폈더니
종이가 나옵니다. 다이어리입니다. 다이어리를 찢어서 칼집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그날 이곳에서 씻은 겁니다. 그리고 발견됐던 그 터널 밑에 지하도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버리고 왔던 거죠. 자, 범행 도구 같은 거 찾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흔적도 찾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칼을 보내서 DNA 검사를 요청을 했는데 확인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혈흔 검사는 통과, 혈흔이 묻어있다. 단 그게 닦았거나 시간이 좀 지났거나 된 문제 때문에 되게 소량만 검출되었다. 따라서 누구의 DNA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라고만 판단이 됩니다. 정확한 직접 증거는 없지만 대략적인 증거들이 하나씩 다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당시 범인은 노숙자의 말이 맞다면 이게 맞는 거니까 한 명이었습니다. 등산로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도 한 명이었습니다. 이 한 명은 면식인지 비면식인지 모르지만 위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뒤 되게 길게, 즉 피해자의 집 반대 방향 쪽으로 쭉 올라오고서 그곳에서 범행 도구를 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살해 현장은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도구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내려와서는 범행 도구를 버리고 갔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완벽하게 꾸미려면 자기 집 근처나 혹은 딴 먼 곳에 가서 살해 도구를 버리는 게 더 안정적인데 이상하게 산 밑에다가 버리고 갔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 수색이 되면 경찰이 찾을 수 있는 위치에 뒀던 겁니다. 지문도 다 닦고 혈흔도 다 닦았는데 이걸 왜 버리고 갔을까가 이상한 점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역으로 얘기할 때 범인은 집에 그 칼을 가져갈 수 없는 상태, 어쩌면 범인은 자신의 몸에 피가 묻은 상태로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 아마 이런 사람일 확률. 집에 가정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자식 혹은 부인, 누군가가 분명히 있는 상태, 그게 아니면 어려운 행동이었던 거죠. 더불어 칼에 대한 한 가지의 흔적도 확인됩니다. 잘 보이진 않겠지만 칼 끝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앞을 깨놓은 형태였던 거죠. 칼 끝에 뾰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칼끝이 부러지는 경우가 존재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예를 들자면 뼈가 닿았을 때, 뼈가 닿으면 부러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에 따르면 칼이 뼈에 닿은 흔적은 아예 없습니다. 원래부터 잘려져 있던 겁니다. 그럼 둘 중 하나죠. 원래부터 잘려져 있거나 아니면 살해하기 전에 이걸 자르고 갖고 온 것. 서서히 조금씩 가까워지는 모습이지만 범인의 흔적과 윤곽은 아예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이 사건은 흔적은 나왔지만 DNA의 검출에 대해서도 대조할 만한 사람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인천 4대 미제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시간은 4년의 시간이 지나버립니다. 2012년 9월에 인천지검에서 남동경찰서에 한 가지 통보가 옵니다. 너희가 그때 당시에 담배꽁초에서 찾았다던 DNA와 똑같이 일치하는 사람을 발견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봐라 라는 이야기였던 거죠. 즉 그때 당시 남자와 DNA가 똑같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전라북도에서 한 시골에서 절도 행각을 하다가 구치소에 체포됐던 권씨라는 남자였습니다. 범죄자에 대해 DNA를 추출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DNA를 추출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올렸더니 한 가지가 일치했던 겁니다. 4년 전 사건, 바로 인천 미제 사건과 연관되어 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인천 수사팀은 출동해 권 씨를 신문합니다. 근데 권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강도를 한 건 맞는데 사람을 죽일 정도는 못 됩니다. 그거 저 전북에 있었잖아요. 제가 왜 거기 가서 그걸 죽여요? 그럴 배짱도 없고 나는 떳떳하니까, 그리고 난 그때 당시 알리바이도 명확해요.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며 살인을 일관적으로 진술을 부인합니다. 즉 살인과 자신은 무관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제 그러면 2008년 권 씨의 흔적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직접 증거 아닙니다. 모두 간접 증거인데 여러분이 들으실 때 이 간접 증거가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008년 9월, 8월
즉 2008년 당시 권 씨는 만월산 근처에 살았습니다. 만월산과 8km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리고 경찰분들이 두 번째 증거를 찾게 됩니다. 당시에 사건 발생한 기점 시간대로 따져서 월세 계약을 했던 집에서 권 씨가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즉 자신의 짐을 다 놔두고 그냥 없어졌던 거죠. 어떻게 확인이 됐냐면 당시 명의이전 소송을 한 겁니다. 집주인이 월세가 안 들어오니까 이거 뭐야 하고 확인했더니 이미 집을 비우고 떠난 거죠. 2달, 3달이 지나 결국에는 집을 강제로 뺄 수 있는 명의이전 소송을 진행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살림살이를 전부 버렸다라고 집주인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증거가 나옵니다. 당시에 인천 쪽에서 일을 했는데 당시 미수금이 있었습니다.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 돈도 받지 않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근처에 살았던 동네 슈퍼마켓의 주인이 증언합니다. 아, 담배 늘 사죠. 그 담배 늘 샀던 게 이거였는데. 자,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권 씨는 그 근처에 살았다. 갑자기 사라졌다. 그리고 그 담배를 폈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범행 현장에서 DNA가 나왔답니다. 여기까지로 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범인이 맞을까요? 주변인 진술도 다 그렇습니다. 권 씨가 그렇게 사람을 죽일 정도는 아닌데, 소심한데,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이었던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범인이 맞을까요? 아닐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월산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그 산을 등산하다가 버렸던 어떻게 보면 담배였고 그게 우연의 일치로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라는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정황 증거를 더 찾게 됩니다. 바로 칼이었습니다. 이 칼에 대해 당시 권 씨의 집을 수사했던 경찰들이 이상한 증거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권 씨의 집에 있는 모든 과도 및 칼들의 끝이 부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고의적으로 잘라놓은 부분인 거죠. 뭔가 이상해서 당시 권 씨의 딸에게 경찰이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이 칼 아세요? 근데 권 씨의 딸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 집 칼인데? 이거 몇 년 썼었어요 우리도. 뭔가 느낌이 왔던 거죠. 아, 이거 맞다. 그리고 권 씨에게 한 가지를 더 드림입니다. 권 씨 딸에게 혹시 이거 아세요? 여기에도 글씨도 써져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권 씨 딸의 표정이 굳습니다. 이거 제가 옛날에 다녔던 학원에서 나눠준 다이어리인데 바로 이 다이어리입니다. 권 씨의 딸이 쓰다가 이 다이어리를 아버지인 권 씨가 쓰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던 겁니다. 그럼 이제 모든 정황 증거는 다 맞아졌습니다.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말이죠. 자, 우린 이제 여기까지 모든 상황을 봤을 때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렇게 검사는 기소를 합니다. 바로 2008년에 있던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1심 재판부였습니다. 53세 권 씨에 대해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합니다. 무죄에 대한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 타액이 묻어있는 담배의 경우는 알 수 없는 경위로 그곳에 왔을 가능성이 있다. 즉, 당시에 담배가 거기에 있다라는 게 살인을 했다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않는다. 담배가 있는 걸 어떻게 살인이라고 얘기하냐. 살인에 대한 게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칼에서는 DNA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거는 노숙자의 진술일 뿐이다. 라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칼집을 썼던 다이어리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범인으로 몰렸던 권 씨가 증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재판부에서는 이 증거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1심 재판 때 범인은 피의자 권 씨는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런 탄원서를 올립니다. 모든 게 검찰 조작이 이루어진 재판이다. 그냥 내 DNA가 하나 나왔다는 걸로 모든 내용을 따로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범행이 발생됐던 8월 이전에 이미 나는 집을 떠났다. 왜냐면 가출했던 딸을 찾으러 간 거지 나는 그때 당시에 거기 있지도 않았다. 그 증거가 있다. 바로 일을 했던
자신이 일을 했던 사장님이었습니다. 일을 안 나오기 시작했던 게 몇 달 전이었다라고 진술을 해줬거든요. 즉 범행 전에 사라진 겁니다. 이런 모든 부분이 엮이며 1심 재판부는 무죄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자, 역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DNA가 하나 같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그 근처에 사는 사람, 마을 주민이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만약에 체포를 했다 위험합니다. 이 말은 진실일까요? 당시에 발견됐던 어떻게 보면 이 담배는 우연히 거기에 떨어진 걸 수도 있다. 그리고 로제 담배는 나만 피는 것도 아니다. 이런 부분, 즉 무죄의 확률이 존재했던 겁니다. 난 그 전에 산 자주 갔는데 내가 버렸던 게 거기 있는 걸 수도 있죠. 혹은 내가 물었다가 넣어놓는 게 실수로 떨어져서 거기 있을 수도 있죠. 난 이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 진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더불어 1심 재판부 때 되게 특이한 사실도 확인됩니다. 4년 전의 사건에 있었던 자신이 어디 있었다 어디 살았다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던 거죠. 즉 진짜 자기는 범인이 아닌 것처럼 모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거짓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 말이 거짓말인 게 혹시 확인이 되시는 게 있습니까? 이때 당시에 좀 아쉬웠던 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다이어리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안 들어갔다는 것. 재판부가 다이어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건 재판부에 들어오질 못했던 겁니다. 왜냐면 피해자 권 씨가 난 이건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증거 채택이 안 됐던 거죠. 증거 채택이 되려면 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당시에 그걸 정확하게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건 찢어진 단면을 국가수가 이거 미세 증거로 봤을 때 둘이 연결이 된다, 여기서 나온 거 맞다라고 한다면 채택이 됐을 수도 있는데 당시엔 채택이 안 된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2심 재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내용이 별로 달라진 건 없고 검사 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 가지 논리적인 측면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나는 거기에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다. 난 동네 주문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왔던 게 거기에 떨어져서 우연히 묻었을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였죠. 뭐가 혹시 이상해 보입니까? 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시간 9월 3일부터 10일, 약 일주일 전까지 돌린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때 당시의 날씨를 얘기합니다. 당시에 고기압으로 대체적으로 맑긴 했는데 구름이 껴있는 정도, 매일 새벽마다 계속해서 이슬이 관측됐다. 안개도 심하게 꼈다. 공기의 수증기가 많았다. 만약 이게 오래된 거라면 분명 담배는 젖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담배는 너무 깨끗하다. 즉 당일날 새벽에 아침에 그 현장에 분명 권 씨는 있었답니다. 왜냐면 권 씨도 인정을 했거든요. 내가 묻은 담배 내가 산 거 맞다. 근데 난 옛날부터 살았으니까 옛날 거면 어떡할 거냐 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가 통과됩니다. 즉 재판부의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던 거죠. 검사 측의 논리적인 어떻게 보면 진술이었습니다. 1심 재판을 일부러 기다렸던 거죠. 너가 말한 거에 덫에 걸려라 였습니다. 그 다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또 정황 증거를 낸 건 바로 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심 재판부 때 딸이 현장에 나와서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의 증언 가지고는 법원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당시에 안 나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인들 말로는 딸을 엄청나게 아꼈다. 자기는 못 먹어도 딸을 위해선 모든 걸 했던 남자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딸은 가출을 했었죠. 왜 그랬을까요? 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 아닌데. 내 아버지긴 하지만 그 사람 짐승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딸을 키웠던 건 실제로 큰아버지였습니다. 권 씨 자체가 약간 이상한 성적인 부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2살 때부터 큰아빠 손에 맡겨졌던 이유가 뭐였냐면
자꾸 이상한 추행을 하고, 그리고 2살 때 키웠던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권 씨는 전과자입니다. 1997년 인천 문학산에서 등산객 2명, 그 중에 1명에게는 현금을 뺏고 포박하고 1명의 여성에게는 강간을 하게 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때 당시 체포가 되고 1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뒤 출소하게 됐던 거죠. 출소 후에 딸을 다시 맡았습니다. 큰아버지 대신 다시 맡아서 키웠는데, 그때 가출했던 이유가 계속적인 추행이었습니다. 즉 잘못된 성, 절도 및 강간 전력이 있던 성범죄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진 이 만월산 사건도 산에서 발생했고 어느 정도의 유사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재판부도 판단을 했던 거죠. 항소심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8일 전부터 사건 당일까지의 일단 그 이슬점에 대한 확인 하나, 더불어 나왔던 정황 증거들까지 모두 미루어 봤을 때 범행에 대해서 당일날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현장에 권 씨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유죄를 선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서울 고등법원은 징역 20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항소는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데 2015년 3월 원심 확정 판결을 내리고 징역 20년으로 현재까지 복역 중입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억울하다. 모든 건 다 만들어진 짜여진 각본이다 라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직접적인 정황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변들, 간접 증거들만 가지고 살인이 인정됐던 부분이었죠.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럼 왜 죽였을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였을까 합니다. 물론 과거의 전력을 봤을 땐 비면식범으로 등산하고 있던 피해자를 마주하고 담배 하나 같이 피자, 혹시 성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 이후 칼로 공격을 했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 이 사람은 정말 범인이 맞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주장대로 범인이 아닌 걸까요?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제가 어떤 분한테 받았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검사였죠. 그때 당시 검사분이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변호사님이세요. 현재 변호사님이신데, 이게 외부에 좀 다른 건데 그러니까 왜냐면 이때 처음에 1심 재판부 때 검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됐어요. 아니 뭐 하는 거야? 왜 저거에 대해서 못 잡아? 그러니까 다이어리 왜 조사 안 했어? 다이어리 그 잘라진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때 당시에 그 재판부가 인정을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다이어리가 꼭 저기 거란 거 어떻게 알아? 뭐 이런 식의 접근이었는데, 이거를 국가수에서 디테일하게 현미경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게 맞다라고 하면 이제 입증은 되는데, 다이어리가 저기서 나왔다고 얘기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 당시 검사하셨던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기서 찢어진 게 의미가 없다고. 왜냐면 변호사가 핑계대면 핑계댈 수 있는 거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리 이거 쓰는 거 맞는데, 권씨예요? 내가 이거 쓰는 거 맞는데 그냥 옛날에 쓴 거 이렇게 찢어서 버렸어요. 나 그것만 찢은 거 아닌데 봐보세요. 다른 것도 많이 찢었어요. 버린 걸 누가 썼나 보죠. 그러니까 형법이 만에 한해 이제 경우의 수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걸로는 어차피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던 거예요. 저거를 아무리 자기가 갖고 있었지만 자기가 이제 만월산 근처에 사니까 내가 찢어서 버렸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걸 집어갔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정황 증거상 어쩌면 간접 증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살인을 했다라고 직접적인 증거가 안 된다. 근데 당시에 여론도 그랬지만 되게 비난을 많이 했어요. 비난도 많이 하고 뭔가 이제 너 왜 이렇게 허술하게 1심을 넘겼냐.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지금 변호사시죠?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이제 그 팀이, 검사팀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1심에서 처리 어차피 안 된다. 왜냐면 너무 직접 증거가 없고 미제 사건이었기 때문에 4년이나 지나서 만약에 범인이 몰라요. 저 진짜 모르겠는데 계속 뭐를 새로 일관하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몰라요. 저 모르겠어요. 저 진짜 몰라요. 이런 식의 접근을 하면 아예 답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미제 사건이 나중에 재판을 받을 때 범인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나요. 그걸 제가 어떻게 기억해요? 저 몰라요.
저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이런 식의 접근을 하면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는 함정은 맞죠. 몇 년 전의 사건을 어떻게 다 디테일하게 기억을 하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니까. 증거도 없고 CCTV가 남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남기 때문에 당시에 1심을 준비했던 검사분들은 그거였어요. 네가 말한 거에서 한번 이제 역으로 찾아가 보자. 그러니까 너가 말한 거에서 직접 증거를 찾자. 계속해서 이 사람이 주장을 했던 건 나는 그때 당시에 그 산에 간 적이 없다. 갈 이유가 없다. 내가 왜 가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나 안 간다고. 아 그러면 그 담배는 뭐예요? 아 제가 그 근처에 살았으니까 예전에 버려진 거겠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미 준비가 돼 있던 상황이었어요. 다시 기상청 관계자까지 확인을 다 했어요. 왜냐면 검찰분들이 처음에 수사를 넘겨받았을 때 이게 이상했던 거예요. 이거 왜 깨끗해? 이거 핀 거 맞아? 안 폈는데요? 사진 디테일한 걸 봐도 뭐 젖은 것도 없이 너무 깨끗한, 누가 봐도 당일날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2심 재판 때 뭐라고 얘기냐면 이게 만약에 비를 맞고 말랐을 땐 어떻게 되죠를 정황 증거로 내보내요. 그 담배 그때 당시 색깔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새 담배랑 이제 이슬에 묻어가지고 다시 말랐던 담배 있잖아요. 그것까지 확인을 해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젖었다가 마르면 색깔이 변색돼요. 안에 있던 그 뭐라 그러지? 담배 안에 있던 그 잎이라고 그러나요? 그 잎의 색깔이 겉에 묻기 때문에 말라도 쭈글쭈글해지기도 하고요. 색깔이 변색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며칠 오래된 거고 말랐겠죠.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로 정황 증거를 딱 내보냈고 재판부는 그걸 인정을 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일날 있던 게 맞아요. 당일날 발견됐고 당일날 DNA가 맞았고 당일날 피해자와 마주했어요.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거기서 봤었어야 되는데 안 봤다고 주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위증이죠. 그렇게 해서 잡아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움직이신 거예요. 검찰의 입장에서도 이거 어차피 1심 때부터 얘기해봤자 피해 나갈 구멍 만들어주면 안 되니까 이거 상고할 생각하고 일단 1심에서는 이렇게만 한번 해보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기가 법정에서 진술한 게 2심 재판부 때 거짓말로 뒤바뀌면 이거 위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 조사에서 얘기하던 걸 재판장 가서 번복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뭐 얘가 좀 뻥을 좀 쳤나 뭐 이런 식이지만 법원에서 판결받을 때 얘기했던 건 말이 완전히 뒤집어지면 안 돼요. 그럼 이제 그건 진짜 좀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거예요. 한번 기다려보자 이거. 그리고 분명히 당시의 상황을 되게 디테일하게 기억을 했던 거예요. 1심 재판 때 되게 자세하게 기억을 한 걸 다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의 생각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다 디테일하다? 난 거기 간 적 절대 없다. 난 딴 데 갔다. 난 정확히 기억한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2심 재판 때는 거기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체포가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징역 20년을 선고를 받은 건데 좀 아쉬웠던 거는 성범죄가 끼면 달라져요. 이게 특수강간이 되면 이거 무기징역이거든요. 근데 그걸 입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성범죄에 대한 힌트가 없었거든요. 자기 입으로 제가 성범죄를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성범죄에 대한 흔적이 아예 없는 시신이었기 때문에 목적이 만약에 이제 강간에 대한 목적이 껴서 강간 미수지만 일단 강간 살인이 끼면은 일단 이건 일이 커져요. 그것도 특수범죄잖아요. 칼을 들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20년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조금 사실 아쉽기는 해요. 물론 이제 강도 살인으로 이제 재판이 됐거든요. 강도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를 강도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아니면 얘기할 게 사실 없는 상황이라서 살인은 맞지만 결국 그런 부분이었던 거라 네. 그리고 되게 아쉽게 됐던 거죠. 핸드폰이 너무 나중에 발견이 돼버렸어요. 너무 나중에. 그리고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주변인 조사들부터 다 조사했어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동호회 같은 그런 모임 단체도 다 조사를 했고 왜냐면 범인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던 거냐면 이걸 이제 3자 기법이라고 많이 하는데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면식이 아예 없잖아요. 근데 면식으로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중간 다리들. 그러니까 이 둘을 이어줄 수 있는 중간에 누군가가 있을 때 혹은 중간에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범인을 몰 때 왜냐면 둘 다 아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알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는 중간에 누군가가 모든 걸 조작을 해서 꾸밀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다 조사해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조사를 안 하면 안 되는 문제라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까지 들어갔는데 모든 사람 1540명, 1504명인가를 수사를 해요. 모든 걸 수사를 해봤지만 그때 당시에 알리바이가 다 명확했기 때문에 비면식범 관계로서 발생된 거예요. 비면식,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됐고 당시를 그냥 추측을 해보고 정황만 판단해보면 아마 노렸을 거다예요. 좀 무서운 건데 사건 현장에 범인은 숨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기다렸다. 혼자 올라오는 여성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 이제 피해자가 눈에 띄었던 거고. 왜냐면 누군가를 이제 정해놓고 한 건 아니잖아요. 비면식 관계니까. 그래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뭐 담배 하나 피시죠? 라는 식에 대한 접근. 그래서 그냥 뭐 가볍게. 근데 참 이게 무서웠던 건 뭐였냐면요. 아까도 사건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장소가 아니에요. 등산로가 아니라 옆으로 빠진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기 등산로라서 여기서 담배 피면 다른 사람들도 모르고 원래 산에서 담배 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옆쪽으로 좀 가서 피자. 그러니까 담배를 물고 같이 이동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등산로에서 너무 멀진 않지만 어쨌든 사람들을 눈에 이렇게 등산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 그쪽으로 같이 이동을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담배를 물고 뭐 얘기를 했든 뭐 했든 그 상황에서 잠깐 방심한 틈을 타서 찌르지 않았을까에 대한 거예요. 왜냐면 성범죄와 관련된 행동을 먼저 했으면 반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몸싸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도 이상해요. 그러면 그냥 공격이 들어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네,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었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지금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미제 사건은 아닌데, 물론 이제 범인이 주장하는 건 나 아니야 하면 미제 사건이지만 검경은 이미 끝났어요. 이건 좀 무제 사건이 아닌데, 참 안타까운 건 유족의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왜 그랬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죽였는지.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던 거라서 네,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뭐 채팅창에 좀 올라오지만 저도 물어봤어요. 자칫 이제 하는 분들한테. 아니 근데 이게 처음부터 담배를 권유한 거에서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처음부터 담배라는 쪽으로 접근했다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말로 접근했다가 뭐 담배 필 건데 라는 쪽으로 해서 유인했는지 근데 저도 펴요 라고 해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참 애매해요. 너무나도 애매했고, 그리고 참 살인 현장은 제대로 정리도 안 하고 갔고 그대로 두고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그냥 추측이고 의심이긴 한데 당시에 술을 마셨나? 라는 생각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술을 마셔서 괜히 충동적으로 그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해야 아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칼을 준비해서 간 거예요. 그것도 칼집까지 만들어서. 그러면 사실 생각은 위협 혹은 진짜 죽일 생각까지 하고 갔다라는 것밖에 답이 없어서 좀 애매해요. 그리고 저희도 그냥 들었던 이야기인데, 저희도 조사하면서 그냥 든 거예요. 산이라는 공간이 좀 특별한 게 뭐냐면 아침 이른 시간에 등산을 하는 사람들은 같이 등산하는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없대요. 왜냐면 똑같이 레저처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그냥 똑같은 레저를 즐기는 사람? 그러니까 뭐 그냥 저 사람도 똑같이 등산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계심이 많이 흐트러지는 거. 또 하나 더, 산 자체가 사람이 없는 산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좀 야산이면 겁을 먹을 텐데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산이기 때문에 이런 산일수록 되게 경계심이 없대. 뭐 예를 들면 수원으로 따지면 광교산 같은 곳,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군포 쪽에 있는 수리산인가요? 뭐 그런 쪽,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막 심각할 정도가 아닌 곳, 그런 곳은 경계 심리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등산하는 사람 자체가 말을 건다고 해서 너 뭐야 이러진 않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스키장에 가서 스키를 탈 때 누가 말을 걸 때 얘 이상한 새끼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혹은 뭐 자기가 운동하는 어디 누가 말을 걸었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등산이라는 곳이 약간
사람들 사이에선 경계심을 당연히 이제 경계심이 가장 높은 데일 수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경계심이 가장 낮은 곳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산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그거래요. 그러니까 다 안심하니까 그냥 모르는 사이에서도 서로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는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끼리 물을 주거나 뭐 오이를 주거나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올라가다 힘들면 중간에 앉아 쉬잖아요. 그때 뭐 서로 말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산 자체에 대해서 뭐 좀 사람이 많이 없는 산이면 경계심이 높고 내가 잘 안 가는 산, 내 동네가 아니면 좀 이런 경계심이 강할 텐데 경계심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지는 게 대부분 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계심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전체적으로 들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산에서 범죄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성범죄도 그렇고 강도도 그렇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등산객인데 아 제가 좀 다쳤는데 잠시만요 라고 얘기해도 간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산로 쪽인데 저기 잠시만요 저 아파 저기요 이렇게 부를 때 왜요? 아 제가 좀 다쳐서 그런데 저 잠시만 이거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면 진짜 거의 별 의심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대요. 다쳤다고요? 왜냐면 산이라는 데가 사람이 다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등산하고 있는데 어디서 저기요 라고 부르면 왜요?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지금 다리를 뼈었어요.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하면 도와줄 수 있는 공간밖에 안 돼요, 거기는. 그러니까 산이라는 공간이 좀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저도 프로파일링 하시는 분이랑 뭐 경찰분들도 많이 말씀하신대요. 등산할 때 절대 혼자 하지 말라고. 같이 하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여야지 산 타는 거 혼자 하는 거 좋다고 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 경계심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역으로 위험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문제라서 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등산이 나쁜 건 아닌데 범행이 발생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안심 장소 중에 하나래요. 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곳.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상대적으로 좀 경계심이 많이 늦춰지는 곳이라. 그래서 이 사건도 아마 그런 쪽이 아닐까라고만 추측을 하고 있는 정도예요.